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주호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혜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관악을 국회의원 정태호입니다. 올해 22년 만에 1인당 GDP가 대만에 추월된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3만 불에 먼저 도달했던 대한민국이 4만 불에는 대만이 먼저 도달한다고 합니다. 윤석열의 내란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치명적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의 위기 대응 정책, 경제 정책으로 우리 경제는 회복과 정상화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잠재 성장률과 지속 성장을 위한 새로운 정책 틀을 짜야 될 시기입니다. 예, 국무총리님 나오십시오. 윤석열한테 죄를 묻는다면은 내란죄가 당연히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경제 폭망죄라는 게 있으면은 그 폭망죄를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정부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폭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성장률이 평균 1%로 잠재 성장률도 미치지 못했고요. 재정 폭망, 국세 수입이 3년 연속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세금이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줄고 있는 것입니다. 100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도 있었고요. 미래 폭망도 있습니다. R&D 예산이 15% 가까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미래 혁신 인력들이 실망하고 대한민국을 떠나는 그런 현상도 벌어졌습니다. 결국 우리 잠재 성장률도 30년도에는 0%로 추락한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님, 윤석열 정권의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떤가요? 지금 정 의원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것 같고요. 경제 평가는 사실은 복잡한 설명보다는 수치가 그냥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00일 전에 새 정부가 출범할 때 당시에 계속됐던 어떤 0%대의 성장률, 그 당시에 주가 상황, 소비 심리 이런 것들이 100여일 정도 지난 상황에서 소비 심리가 최고치로 살아나고 주식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그다음에 성장률이 올라갈 전망을 보이고 이런 등등해서 얼마나 100일 이전의 상황이 여러 가지 정책이 결국은 부정적으로 작동했는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이재명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으로 우리 경제가 회복과 정상화의 그런 터닝 포인트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성장률이 2분기 성장률이 0.7%인데요. 사실 그 전에 4분기 연속 0.1% 이하의 저성장이었습니다. 예. 마침내 탈출했습니다. 내수도 소비자 심리지수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이후에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내수에 희망이 보입니다. 코스피 지난 100일간 상승률이 20%에 육박했습니다. 어느 정부도 달성하지 못했던 기록이었습니다. 마침내 어제 3,4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참 놀라운 성과죠. 예. 이재명 정부 100일 경제정책에 대해 평가를 하신다면 어떠신가요? 아직도 만족이다 이렇게 당연히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러나 회복을 거쳐서 정상으로 가자 하는 점에서는 국민들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큰 회복의 심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정책적 전환은 이루어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환자에게 산소호흡기를 대는 수준이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성장의 틀을 다시 짜야 되는 게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 아닌가 또 방향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경제정책의 핵심 방향이 뭐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사실 지난 정부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의원님께서는 경제 폭망 말씀하셨지만은 도대체 무엇 가지고 성장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나 집중력이 없었다 하는 점을 가장 중시하는 편입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불가피하게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지출구조 조정을 최대한 한다는 전제 위에서 미래를 향한 성장 집중력을 가지고 성장 전략을 구사하는 것입니다. 30대 프로젝트라고 하는, 예를 들어 15가지는 AI 관련, 15가지는 AI 관련하지 않은, 이렇게 해서 성장 전략과 미래 성장 부분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이제 잠재 성장률을 어떻게 하면 반등시킬 거냐라는 게 제일 목표인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총리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대한민국이 기술로 선도하는 국가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생산적 부문으로 자본이 이동해야 되는 과제가 있고, 이걸 해내기 위해서 재정과 규제 등에서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이 제 생각에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계신가요? 예, 기술 선도 성장이 되기 위해서는 AI 3대 강국이 돼야 되고, 첨단 전략 산업이 글로벌 선도 산업으로 육성돼야 되고, 또 기존 주력 산업들이 AI로 다시 경쟁력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 성장 펀드를 만들기로 한 거 아닙니까?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100조 원 규모로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대통령께 국무회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국정과제 확정하는 과정에서는 150조로 늘어났습니다. 맞습니다. 예,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저희들이 말씀 주신 대로 결국은 이제 전 세계가 다 기술 전쟁, 투자 전쟁이기 때문에 그거 하려면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각오로 다른 계산까지 다 포함하고 가용성까지 다 계산해서 150조로 했습니다. 어떻게 조성할 건가요? 네, 먼저 첨단 전략 산업 기금이라고 해서 거기서 75조, 이건 정책 자금입니다. 거기서 75조를 모으고 이걸 통해서 이게 마중물이 돼서 민간 자금들을 유치해서 민간 자금 75조 두 개를 합해서 150조 그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산업은행이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 보정체로 한다라는 거죠. 근데 내년도에는 얼마로 지금 예산안으로 내놓은가요? 네, 저희들이 75조 중에 5년 동안 매년 15조씩 해서 내년도에 15조 원을 보증 동의안을 지금 기재위에 제출해 놓은 그럼 15조씩 75조를 만들겠다.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2, 3년이 골든타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분석에 의하면 앞으로 2, 3년에 의해서 결판이 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오히려 초기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예를 들면 내년도 예산에 15조가 아니라 20조 그 이상으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봅니까? 네, 저희들이 100조에서 150조 늘렸는데 또 의원님께서는 초기 프론트 로딩을 해서 아예 과감하게 더 붐업을 하라고, 더 담대하게 더 과감하게 하라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뭐 재정 당국이랑 또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 기재위랑 또 상의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한번 저희들이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더 과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민이 참여하는 공모 펀드도 만들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정부 예산이 1조 원이 투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5년 동안 계속 나가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또 구체적으로 좀 짜봐야 되는데 구조는 말씀드린 대로 결국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 기업이 성장하고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데, 이건 간접적으로 국민들한테 혜택이 가지만 국민들께서도 여기에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그 성장의 과실을 향유하실 수 있도록 국민 참여 저희들이 펀드를 별도로 조성을 하는데, 대신 이게 위험이 너무 높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재정을 통해서 후순위로 위험을 선부담함으로써 좀 안전하게 투자를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근데 그거는 이제 계속 수요를 좀 받아야 되니까 저희들이 적정 규모를 해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문재인 정부 때 모태 펀드가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한 1,800억 정도 되는 것을 매년 1조씩 그 모태 펀드를 만들었더니
유니콘 기업이 임기 초에 3개였던 게 임기 말에 25개로 늘어난 적이 있습니다. 제2의 벤처붐 정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정부가 매년 1조 이상씩 계속 재원을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 아마 재정당국에서 이제 어렵게 또 1조 원을 주셨는데 하여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뉴딜 펀드 아시잖아요. 네네. 그때 좀 부진했습니다. 왜 부진했는지 아세요? 그때 이 투자를 했을 때 결국 이제 민간 자본이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이 자본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보여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아이템을 많이 찾아 발굴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떠세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요. 자금의 모집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자금이 투자돼서 유망하게 미래의 혁신을 이끌어 나갈 그 사업들을 얼마나 잘 발굴하느냐 이게 또 성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특히 금융권만의 자금 조달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계, 그다음에 관계부처 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수요 발굴을 하려고 그러고요. 협의체도 조성하고 지금도 이제 이 관심들이 많아서 지금도 기업들이 벌써 이런 부분에 문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스타트하세요? 네, 이게 실제로는 지금 산업은행 첨단 전략산업 기금이 9월 10일 날 공포가 돼서 3개월 후인 12월 10일 날 이제 발족이 됐는데요. 미리 저희들이 조직을 준비한다든지 미리 준비 자금을 해서 전혀 차질 없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빨리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예, 마음이 급합니다. 네. 그다음에 생산적 분야로의 자본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가계부채가 저는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1%고 OECD 평균은 59% 정도 돼요. 2배 정도 되고 그중에 60%가 부동산 대출이고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로는 187%가 되는데 OECD 최고 수준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이 생산적 부분의 자본의 이동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한국은행에서도 최근에 얘기하는 것은 가계부채 비율이 GDP 대비 80% 정도 수준이 적정하고 그래야 성장에 부담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잘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네, 가계부채를 줄이는 방법은 총량적으로는 저희들이 경상 성장률보다 낮게 안정적으로 이제 하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금의 공급, 은행에서 너무 가계부채 쪽으로 가는 이 부분을 생산적 부분으로 바꿔서 자금의 공급 부분을 줄이는 거. 자금의 수요 측면에서도 계속 이 자금의 수요가 높아지는데 DSR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용평가 모델, 소득 상환 능력을 잘 평가해서 그거에 맞게 자기 상환 능력에 맞게 빌릴 수 있게 하는 거.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런 와중에 사각지대로서 실수요자, 어려우신 분들이 그 와중에 자금 공급이 애로를 받지 않도록 그런 사각지대도 잘 살피는 이런 사층적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DSR을 고도화하는 것이 이 경제 성장 논리에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 원칙을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DSR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좀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DSR에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자금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 단계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거고요. 그걸 말씀 주신 대로 로드맵에 따라서 예측 가능하고 또 납득할 수 있는 그리고 경제의 여러 가지 영향들을 다 파악해서 그 스케줄에 맞춰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는 대출의 가중치라 그러나요? 위험 가중치 네네. 이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부동산 쪽은 높여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은 벤처나 스타트업 이런 쪽에 투자하는 거는 가중치를 낮춰줘야죠. 네, 그래야 맞습니다. 생산적 부분은 돈이 넘어갈 것 같은데. 예, 그 계획도 생산적 있나요? 금융으로 전환해서 저희들이 한 축이 결국 금융기관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도덕적으로는 이렇게 바꾸라는 거 넘어서서 유인 자체가 그쪽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하게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담보대출이 그 불리하게 그다음에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것들이 유리하게 그런 식으로 위험 가중치도 저희들이 조속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여하튼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그거는 아주 중요한 이슈로 다뤄졌었습니다. 정부에서도 또 이번에 국정과제로 채택하신 것 같고 반드시 그 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경제부총리님.
예, 저는 지금의 경제 시기는 그야말로 대전환기죠. 네네. 예, 세계사의 대전환기, AI 대전환, 기후 대전환, 세계 정치 질서도 대전환기인데 이 시기에 각 나라가 대응하는 방식은 그야말로 국가 대항전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뭐 소극 정부, 적극 정부 얘기들 믿고 큰 정부, 작은 정부 얘기했지만 지금은 적극적인 정부로 나가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 그러면요. 지금은 이 진짜 엄청난 AI 대전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전환기에 저희들이 건전 재정 유지한다고 재정 규모를 좀 축소하다 보니까 여기 투자할 자금이 진짜 없었어요. R&D도 줄여야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악순환의 프레임으로 들어가게 되는 차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진짜 욕을 먹더라도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다만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니까 그 대신에 성과를 내겠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저성과 재정 사업도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 하는 이런 뼈를 깎는 노력 플러스 선택과 집중을 통한 AX 대전환 또 초핵심 경제의 대전환에 제가 진짜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정부가 두 가지 역할이 필요하다고 봐요. 네. AI 정부를 통해서 AI 시대를 열어내야 된다. 네.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정의로운 전환을 네. 대비해야 된다. 네. 이 두 가지가 지금 정부에게 주어진 과제이고 그 점에서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AI 정부로의 전환에 있어서 우리가 과거 우리가 지금 IT 강국이 됐던 것은 전자정부 세계 1등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려면 대한민국이 AI 정부 세계 1등이 돼야 되는 네. 거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는 정부도 1등, 기업도 1등, 국민도 1등 이렇게 해야 돼가지고요. 일단 그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AI를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공 부분도 저희들이 AI를 적용한 국세 관리, AI를 적용한 신약 그 허가를 받을 때 이 기간을 단축시키거나든지 또 AI를 통한 고용 복지 관리 그리고 기업들도 AI를 접목하는 석유화학 공정 관리 이런 식으로 전방위적으로 저희들이 만약에 민관 그다음에 또 전문가들 이렇게 합친다면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한국은 그 기반이 잘 돼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노력을 통한다면은 다시 한 번 더 한국 경제가 잠재 성장률이 증가되고 총 요소 생산성이 증가되고 자본 투자가 늘어나고 노동 생산성이 증가되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우리 청년들이 꿈을 갖게 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로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 이게 할 수 있겠느냐 아니고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식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규제를 AI와 관련된 규제에 있어서는 신속하게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 빼고 다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네. 거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정부 자체가 AI 정부로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세청 같은 경우는 뭐 세무 업무를 완전히 AI에 의해서 하는 조세 탈세하는 것도 AI로 찾아내고 이런 모든 것들이 AI로 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다 돼 있더라고요. 네. 그게 되려면은 저는 정부 AI 사업과 관련된 예타 면제를 신속하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각 부처에서 빨리 AI 관련된 사업을 내게 해서 네.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시키는 그런 절차를 빨리 밟아야 그게 마중물이 돼서 이 벤처기업이라든가 스타트업들이 AI 사업들을 해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 사실은 AI 대전환에 있어서 진짜 핵심 AI 산업인데 이거 예타 거쳐가지고 3, 4년 걸리고 다시 이걸 사업하다 보면 또 4, 5년 걸리고 9년 지나고 나면 아웃 오브 데이터한 AI가 됩니다. 그래서 AI 분야 중 핵심 AI는 예타를 면제하도록 하고요. R&D도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예타를 면제하지 않습니까? R&D도 똑같습니다. 이 R&D 하는 게 예타를 한다고 3, 4년을 보내고 예타가 통과되고 또 R&D 하면 또 그 3, 4년 그럼 7년 뒤에 이 기술이 성공하더라도 아웃 오브 데이터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급변하게 변화하는 이 기술 변화에 한국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식 각오해서 AI 대전환 그리고 R&D 이런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예타 면제 또는
제 국가 정책 목적 사업의 예타를 뭐 아예 안 하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완전히 전 붕괴됐다고 봅니다. 조세 부담률이 2022년에 22%였던 것이 2024 작년에 17.6% 4.5% 하락을 했습니다. OECD 평균보다는 7.4% 낮습니다. 부채 비율이 보면은 국가 부채 비율이 이 기재부 3차 장기 재정 전망에 의해 현 상태로 보면은 65년에 156%가 되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조세 부담률이 되면은 81%로 줄어듭니다. 그만큼 이 지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윤석열 3년에 의해서 완전히 붕괴가 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소득 재분배 효과를 보면은 세전 세후 진입에서 개선율이 우리나라가 18%인데 OECD 평균은 32%고요. 우리나라가 OECD 30 대상 중에서 33개국 중에서 30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소득 재분배 효과에 전혀 대응을 못 해주고 있다는 거죠. 경기 대응, 소득 분배, 재정 이런 거에 대해서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까? 예, 그런 부분에 이 재정을 아마 그 소극적으로 운영할 때는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대전환기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성과를 내고 또 불필요한 사업은 또 줄이고 해서 또 국채나 재정 수지가 늘어나는 걸 막고 그래서 성과를 내는 경제로 갔을 때는 이 소득 분배도 저는 개선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어려운 우리 국민들한테는 이전 지출 등을 통해서 이 소득 재분배를 높이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이 산업 경쟁력 제고, 성장 잠재력 제고를 통한 근본적인 이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게 그런 식 노력을 병행한다면은 아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걱정도 한꺼번에 이렇게 좀 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8대 사회보험 등 이게 장기적으로 의무 지출이 계속 늘어날 것이기 네. 때문에 이 재정 규모를 내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중장기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4대 보험도 기본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경쟁력이 없으면은 그 재원을 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그러면 생산성이 낮아서는 일하는 인구는 줄어들고 부양받을 때 어르신들은 늘어나는 구조화에서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가지는 게 1차적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특히 뭐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사후적으로 보장 확대도 중요하지만 사전적으로 어르신들 건강 정진을 통해서 또 건보의 재정을 좀 건전화하는 이런 다양한 방법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재정구조 혁신 TF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재정을 생산성을 높이고 또 그 재정의 투입이 더 생산성을 높이고 하는 이런 노력까지 감안해서 최대한 재정의 생산성을 가져가고 국가 경제는 발전하는 그런 구조로 전환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AI 국가가 되는데 정말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AI 이제 순유출국이죠, 대한민국이. 24년 기준에 OECD 서름 3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35위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높다라는 거죠. 네.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AI를 전공한 석박사가 되더라도 한국에 디센트한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대전환을 통해서 저희들이 뭐 AI 자동차 또는 AI 뭐 로봇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산업을 끌고 간다면은 여기도 디센트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해외 유출은 적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좀 제대로 대접을 해주려고 합니다. 기술을 가진 인력이 한국에서 일하면은 과거처럼 그 저소득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줄 거는 주고 그 대신 성과는 가져가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해외 유출도 많고 또 그래서 우리 AI 대전환에 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까지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김현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다음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성장을 위한 새로운 정책 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등 진짜 성장 전략을 이미 제시했습니다. 지난 100일은 성장을 위한 터닝 포인트를 마련한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국가 대항전 시기,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의 흐름을 이어나가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퀀텀 점프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탁자를 바로 좀 돌려놓고 가주십시오. 탁자를 좀 바로 돌려놓고. 예, 정태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중구 영도구 출신의 국민의힘 조성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